안녕하십니까.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18학번 이도현입니다. 오늘부터 인공지능의 수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여러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할 예정인데요. 네. 오늘처럼 이제 렉처 노트가 올라올 것이고, 동시에 이제 그걸 참고하셔서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와 사실은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윤리와 사상이라는 이제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했었는데 그때 이제 철학에 굉장히 사실 매료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진주 박사님이나 뭐 김대식 교수님이나 여러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강연도 들으러 다니면서 철학이나 뭐 이런 사실 질문하기는 쉬운데 답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내각 올림피아드라는 걸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준비하면서 이제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동시에 생명과학이라는 이제 과학을 이제 처음 배우기도 하였어서 이제 과학적인 어떤 설명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리학을 이제 뇌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올림피아드 참가해서 수업도 듣고 했었는데 그때 질문을 해도 사실은 뭐 강사님들께서 잘 대답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건 조금 힘들겠다 해서 생명과학이나 뇌과학 쪽에서 이제 의식을 좀 규명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돼서 이제 물리학이라는 이제 재밌는 과목을 만나게 되고 뉴턴 잡지 같은 뭐 여러 자료들이나 뭐 책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제 결국에는 정신 현상도 물리 현상일 텐데 이걸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갖고 이제 고3 수험 생활을 보낸 후에 포항공과대학교에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기로 이제 면접을 봤을 때 생물 물리학이라는 분야를 하겠다. 복잡계 관련된 물리학을 하겠다라는 어떤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리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뭐 기초 과목도 배우고 여러 서적도 이제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서 이 정신 현상에 대한 질문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어려우니까 지금 답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물리학이나 생명과학에서도 시도를 계속 하지만 보다 중요한 어떤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수학과로 가서 이제 그 구조나 어떤 논리 형식 같은 것에 좀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이유 말고도 사실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학과를 선택한 것이기도 하시죠.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 philosophy of mind라는 주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는데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정신 현상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답하기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그 답을 보다 잘 정리하기 위해서 철학의 분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네,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philosophy of mind라는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심리 철학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의 이제 어찌 보면 이런 지적 호기심을 탐구하는 과정은 사실은 어, 아주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5년에 프린스턴 출판에서 이제 출판한 물질, 정신 그리고 수학이라는 책이 이제 신경생물학자인 장 피에르 샹제와 필즈상을 수상한 수학자인 알렌 꼰드가 서로 이제 정신현상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또는 이 정신현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수학은 결국에 발명하는 것인가 발견하는 것인가 뭐 이런 주제 창의성이란 유의미한 개념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주제인 인공지능이라는 주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이버네틱이나 뭐 신경생리학 연구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접근 방식을 제안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공지능과 사실은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저의 가장 큰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하고
제일 궁금하죠. 제일 재밌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제 저도 궁금했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수치적인 뉴메리컬한 일단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사실은 고도의 수학적 배경 지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수학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번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리고 같이 수업 들어가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결국에는 지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엔 지능이라는 것은 알지자의 능할 능자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안다, 알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제 뭐 호스퍼스라는 이제 철학자는 이 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나는 수영을 할 줄 안다와 같은 어떤 능력의 의미에서의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안다. 그럼 뭐 나는 너를 많이 만나봤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와 같은 좀 익숙함의 개념. 혹은 내일 해가 뜰 것이다라는 말이 참이거나 거짓임을 안다라는 어떤 명제에 대한 암.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봐요. 결국에 안다라는 표현은 우리한테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명료히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안다라는 개념을 좀 엄밀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죠. 사실 그런데 이런 아는 상태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이제 물론 이제 철학에서 이 문제를 JTB 조건을 통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걸 안다, 어떤 진술이 참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진술이 참이고 우리가 좋은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것이 참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이 그래서 justified 정당화된 어, truth belief 참된 믿음이 바로 우리가 안다는 상태 혹은 지식이라는 걸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사람만 할 수 있는 걸 기계한테도 시키고 싶고 그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이거를 물리적으로 구현 가능한가라는 문제로 사실은 따져보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는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물리적으로 구현 가능한가의 질문,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이런 질문을 이제 또 연구하는 분야도 있지만 아마도 현재까지의 인공지능에서는 이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이런 강한 상태의 아는 상태보다는 조금 더 약한, 다시 말해 단순히 우리가 수영을 할 줄 안다 내지 개나 고양이를 분류할 줄 안다와 같은 능력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한 의미에서는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결국에는 우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다루고 있는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강한 의미로의 아는 상태는 결국에 어떤 경을 바탕으로 익숙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정말로 잘 추론해낼 수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이 추론이라고 하면은 믿는 상태를 물리적으로 구현 가능해야 하고 실제로 그 믿음이 참여해야 하면서 그 믿음을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연구 중이고 지금 발견되어 있는 수치적인 알고리즘은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이 알고리즘이 잘 해결했다.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자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실 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지능을 구현하려는 시도는 사실은 컴퓨터를 개발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와 컴퓨터의 역사는 굉장히 맥을 같이 합니다. 어쨌든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론을 개발한 튜링 있죠. 이 튜링은 이런 지능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튜링 테스트라는 이제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이 테스트는 무엇이냐면 컴퓨터가 지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방 안에
사람과 컴퓨터를 이렇게 가두어 놓죠. 그리고 어떤 자그마한 이제 채널로 이렇게 데이터를 송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감독관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 사람도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컴퓨터도 만약에 나도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누가 사람인지 이제 모르겠죠. 근데 이런 질문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내지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너는 어떻게 이제 대응하겠니? 뭐 이런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좀 복잡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변을 바탕으로 이 답변자가 인간인지 컴퓨터 프로그램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면 이 프로그램은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튜링 테스트가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지능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찌 보면 제안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하자.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실제로 구분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단순히 그 머릿속에 굉장히 고도로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답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나와 같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같고, 말을 직접 생각해내는 것 같으며, 어떤 예술 작품을 느끼고, 어떤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감상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게 결국에는 되게 구분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프로그램이 진짜로 우리처럼 감정을 느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단순히 구분할 수 없다면 애초에 우리는 이 대상과 이 사람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존설이라는 심리철학자는 중국어방 논증이라는 논증을 제안합니다만, 그 논증의 한계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논증이 이제 아주 완벽하게 이 튜링 테스트를 반박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능을 갖고 있는 대상과 지능을 갖고 있지 않은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동시에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아마 지능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영화 헐이라는 이제 이제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남자 주인공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인데, 어, 네, 굉장히 재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기계를 구분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과 기계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기준을 제한할 수 있는가? 제한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한테 하게 하자. 뭐 팔다리로 움직여서 어떤 걸 짚고 조립하는 행위를 기계한테 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발전을 하고 개발이 되어 왔죠. 특히 컴퓨터의 개발은 이제 일런 튜링이 만든 컴퓨터 과학적인 것과 이제 폰 노이만이나 여러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제 많은 시도를 끝에 이제 발명을 하게 된 것인데,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과 컴퓨터의 역사가 음,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복잡한 그런 현상을, 정신 현상의 어떤 지능이라 불릴 만한 그런 것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역사는 사실은 이제 괴델이나 뭐 힐베르트와 같은 이제 수리 논리학자들이 이제 수학의 형식화라는 주제로 깊게 토의하고 이제 토론하면서 발생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리 체계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인 발견 내지는 발전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역사는 이런 수학의, 특히 이 수리 논리 쪽 위에서 이제 형식 체계나 이런 것 위에서 계산과학, 전산과학 그 위에 이제 형성을 하게 된 것이죠. 1960년에 이제 이렇게 한번 역사를 이렇게 한번 이제 그림화 해봤는데요. 1960년 이전에는 이제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뉴런을 퍼셉트론이라는 이제 하나의 단위로 표현하면서
어떤 모방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퍼셉트론 모델은 엑소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민스키의 이제 반박에 의해서 이제 침체기를 맞는데요. 1970년 이제 초반부터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한테 이제 넣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 지식을 형식화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형식화해서 그 형식화된 지식들 사이에 관계를 추론하고 이름으로써 뭐 이 환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했을 때 나름 효율적인 답변 한 60% 정도 됩니다라는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을 했죠. 이런 AI를 이제 지식을 기호화한다는 점에서 이제 심볼릭 AI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5차 역전파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개발되면서 어떤 연산 횟수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줄고 조금 효율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엑소얼 문제 또한 결국에는 여러 층의 퍼셉트론을 깔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 엑소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런 MLP와 같은 수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한 이제 비기호적 서브 심볼릭 AI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뭐 하드웨어 발전과 함께하여 보다 복잡하고 연산 횟수가 정말 많이 필요한 코스트가 많은 그런 알고리즘도 이제 산업체에서나 뭐 연구실에서 돌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와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이 요새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에는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은 정말로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죠. 그래서 정말로 굉장히 부분적인 것이고 어, 어찌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지능을 구현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 태스크에 전문화된 능력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을 찾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바로 수치적 계산에 의해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산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수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질문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논의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좀 분류를 해보자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강한 의미의 인공지능도 이런 연구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 조금 더 우리한테 친숙한 개념일 텐데 이거는 이제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어떤 데이터를 주고 거기서부터 패턴을 알아낸다든지 뭐 어떤 걸 최적화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은 레이어가 정말 많고 조금 더 복잡하고 데이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관계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산업혁명이 갖는 어떤 특징이 다들 있었죠. 항상 기계와 인간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 과정은 바로 인간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을 기계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일단은 기계는 인권이 없죠. 인권이 없고 당연히 그러면은 유니어나이제이션도 안 할 거예요. 노조를 만들 일도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료만 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야근도 수시로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늡니다. 네, 생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늡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에서도 그 일본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산업혁명 이제 시기 때 로봇을 이용해서 어떤 제조업의 혁신을 이뤘을 때 영국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요. 내 일자리 잃는다 하면서. 이제 그때 영국의 이제 산업의 침체기가 오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생산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면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때 이제 어, 영국이 그렇게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자신의 일자리나 자신의 이제 생계 수단이 잃는 위기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파업을 통해서나 노조를 결성함으로써 이제 대응을 할 텐데 네, 경기 전반에 있어서는 사실은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좋은 혁신이 맞다면 약간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있었던 뭐 택시 파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카카오나 뭐 우버 같은 어떤 혁신적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이제 장악을 하면 당장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제 수수료나 이런 걸 이제 떼가니까 생계 수단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자신이 직접적인 수익에 영향을 주기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 파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에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산 능력을 결국에 기계나 어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런 것들이 생산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게 하는 어떤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던 중에 계속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되니까 기계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중 일부를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좋은 것일 수도 있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이제는 기계도 잘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주가 늘어났다. 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철학책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윤리적 문제나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네.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산업혁명 시기 때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이제 필수적이었다면 또 이제 20세기 들어서 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뭐 네트워크 시대, IT 시대에서는 코딩 능력이 중요했듯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지금의 코딩만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교양 소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요새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죠. 그래서 MIT나 우리 학교도 인공지능 기초라는 수업을 열고 이제 신입생들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응용을 보면은 결국엔 지식이 산업으로 이게 적절히 응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가 어떤 플랫폼을 개발한다든가 어쨌든 생산 단가를 줄이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경제성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법과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이 새로운 기술에 불이익을 받는 누군가가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국방 기술에 요새 이제 자폭형 드론이 이제 적용되거든요. 특히 2020년 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의 경우 자폭 드론을 활용해서 한 소대급 한 2, 30명 정도를 거의 한 10초, 20초 안에 폭발 거의 다 사살을 시키죠.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법적인 어떤 결국엔 테러의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음,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또 몇 년 전에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때 법적 책임 누구한테 있는가? 이런 질문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고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큰 이제 피해가 남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잘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기술을 적용하기 직전에 보안 문제나 뭐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오류는 없는지 이런 프로토콜을 잘 설립을 잘 수칙을 세워서 이거 하나하나 잘 이제 해당 제품이나 해당 플랫폼이나 해당 기술이 해당 안전성을 잘 띄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제 응용되는 분야는 크게 뭐 굉장히 많은데 사실 한 8개 정도 이제 써보면 전문가 시스템, 데이터 마이닝, 패턴 인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로보틱스, 에이전트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말 그대로 데이터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피처, 특징을 추출해내는 것이죠. 마이닝하는 것이죠. 캐내는 것입니다. 패턴 인식은 이제 이미지를 보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어, 이거는 컴퓨터 비전에 해당하는 것이고 패턴 인식은 말 그대로 주어진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나 숨겨진 패턴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고 자연어 처리는 이제 소위 NLP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음성 사이의 관계나 음소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음성 인식도 또한 비슷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 자연어 처리에서는 기계어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최근 트렌드는 특히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이 이제 결국에 자율주행 시장에 관련된 굉장히 큰 스타트업이 많죠. 이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CAGR 시장 성장세가 10% 이상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유치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적용되는 분야는 이제 거의 없는 적용되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간단한 TMI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질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냥 간단한 한번 고민들 이런 것들로 한번 모티베이션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수업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